아무도 안 보내셨나요? 누구지? 아, 네. So then, then you should choose another one. It's the organizer. One that is sending kisses. 뽀뽀 키스 이모지는 누굴까요? 하트 뽀뽀 이모지요. 이거 누구지? 저 링크 하는 거면 저예요. 네. 그걸 제외하고. I think there's no one who sent the kiss emoji, so you should select another one. The regular glasses, not the sunglasses, but 그냥 일반 안경 보내주신 분은 누구신가요? 두 개를 보내주셔서 그러면은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한 캠페이너님 혹시 하나 골라주시겠어요? 네, 저는 나무랑 풀이랑 같이 있는 거 하겠습니다. 4개짜리 이모지 보내주신 분은 누구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나는 땡땡 지역에서 땡땡 교통수단을 타고 왔다입니다. 그래서 지역은 시랑 구까지 적어주시면은 나중에 저희가 좀 여유가 되면은 탄소 발자국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구랑 그리고 어떤 교통수단 타고 왔는지 하나 정도만 이제 주요 교통수단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다들 어디서 오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열네 분이 타이핑 중이신데 지금 대구에서 오신 분도 있고 세종, 화성시, 분당, 인천, 남동구, 안산시, 네. 파주 운정에서 지하철 도보 이용해서 오신 분, 안산 서브웨이. 다들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가장 멀리서 온 분과 가장 가까운 데서 오신 분 한 분씩을 좀 뽑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했지만 열정을 가지신 분과 저탄소 배출을 하신 분 두 분을 선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서울 지하철 해주시면은 어딘지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장 먼 곳부터 한번 볼까요? 대구광역시 동구가 제 생각에 제일 멀 것 같은데 혹시 나는 대구보다 더 먼 곳에서 왔다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가장 많은 탄소 배출을 하셨지만 열정을 가지신 분은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여기 올 때 걸어서 가장 가까이 왔을 것 같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도보로, 종로구 도보 이용이 가장 가까울 것 같은데 혹시 이거보다 난 더 가까이 명동에서 걸어왔다 뭐 이런 분 있으실까요? 종로구 도보 누구실까요? 네, 두 분이시니까 저희가 아까 전에 못 준 선물까지 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슬리도는 이렇게 이제 그 웹사이트 안에서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면사분들 발표 세션으로 갔을 때는 Q&A 화면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남겨주시고 여기 다른 사람이 한 질문이 궁금하다 하시면은 굳이 질문 안 남기고 거기다 따봉을 눌러주시면은 그 질문들이 또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는 조금 미리 남겨주시고 저희가 패널 디스커션 시간이 길지가 않아서 바로바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행사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3시간 살짝 넘었지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3회 생물다양성 청년포럼 재생에너지 확대와 생물다양성의 상생의 진행과 자장을 맡은
기후변화 청년단체 GUIK 대표이자 생물다양성 팀장 김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추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단체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설립된 비영리 임단체이고요. 국내외 기후정책 관여 및 그리고 캠페인 활동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4년부터 꿀벌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생물다양성 협약인 CBD에 참가를 하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는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에서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진행되는 제3회 생물다양성 포럼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었고 올해 이제 3회차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눠주실 소중한 의견과 그리고 인사이트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추후에 또 정책 개발이라든지 연구로 확장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체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전 세계 이제 유소의 언론, 뭐 BBC, 가디언지, 뭐 블룸버그 뉴스를 선정을 해서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2월달에 또 리크루팅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레터 팔로우 해놓으시면은 아마 저희 단체 행사 소식도 가끔 보실 수 있습니다. 주로는 이제 뉴스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이제 먼저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의 경제통상 담당 엘렌 주라미 참사관님의 개회사로 생물다양성 청년 포럼의 문을 열겠습니다. 참사관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됩니다. Alright, welcome everyone. It's a big pleasure to have you today. And to see that we have people who care about this topic. As we know, these days it's not always taken for granted, and I'm happy we are here to show our interest. So today is an event for youth, and it got me thinking, what was I doing at the youth? And I remember my high school project was exactly on this topic of wind towers and how they are needed, and also how they impact the environment, including birds. Now, this was 20 years ago, so I'm happy to be back on this topic today with you. I'm currently posted as the AU delegation in Seoul, so I represent the European Union. And today's topic is quite important because we know we need energy, and maybe these days we need even more energy because we have AI and other developments. And then what to do? We have to balance things. We have to make the energy transition happen, and we have to preserve biodiversity. And how do we put that all together? We also have other factors to balance when we think of energy. We need energy security. We need affordability. So for the citizens, we need to have the secure and affordable energy. We need that also for our competitiveness, for our businesses, and for our resilience. For example, in the European Union, we are working towards secure and diversified energy supplies, including by eliminating Europe's dependency on Russian fossil fuels. And unfortunately, we are soon reaching 3 years of Russia's full-scale invasion of Ukraine, and Europe is making quick progress to address the situation. Again, it's a time that is not easy. We are in a time of geopolitical tension, and the AU, we stand for cooperation, not fragmentation. We want to work with partners around the world to advance the clean energy transition. And today's event demonstrates the AU's commitment to building this strong partnership, including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advance together on this energy transition. Now, in the AU, we are really walking the talk. We have committed to tripling renewables, to double efficiency by 2030, because also to keep in mind, it's not just about expanding the energy, it's also to use it better, so energy savings. Clean energy is already powering Europe. We have nearly half of Europe's electricity that comes from renewable. And AU, we are committed to become the first climate neutral continent by 2050.
So in the EU we have strong experience to share. We have, for example, leadership in offshore wind sector. And at the same time, the EU is very committed on biodiversity. And we know from our experience that renewable energy deployment can lead to challenges and issues for nature conservation and for biodiversity. So let's work together on the solution, and I'm looking forward to hearing what our speakers have to say today. Thank you. 네, 다음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의원님이 본래 직접 참석하실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본회의 일정이 잡히셔서 축사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의정부시각 국회의원 박지혜입니다. 미래 세대를 이끄는 기후변화 청년단체 기계 제3차 청년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해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청년 간의 연대와 협력을 실천해 오고 계신 기계 활동을 늘 깊은 인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생물 다양성에 대해 논의한다고 들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온실가스 감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태계의 보존뿐만 아니라 자연의 회복력 관점에서 생물 다양성의 가치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오늘 논의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회복을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에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기후위기를 끝내는 내일, 기계 비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기계 활동과 도전에 깊은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의 행보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오늘 발제 자료랑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 정리해서 또 보고해달라고 저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만약에 오늘 이제 좀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또 의정 활동에 참고를 하실 것 같습니다. 또 그 개인적인 경험과 함께 그 한국과 유럽연합의 그린 파트너십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참사관님 그리고 박지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시작 전에 잠깐 주요 연사분들의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그 주요 연사분들은 앞쪽으로 나와서 사진 촬영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하고 연사분들은 저희 패널 디스커션 끝나고 그 소위 말하는 떼샷을 이따 같이 찍을 예정이니까 네, 같이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같이 한번 자리 한번 바꿔주세요. 예. 예. Thank you. Okay. Okay, 1, 2. One more. Okay. Okay, 1, 2. Okay, try. One more. Continue. 1, 2. Okay, thank you. 약간의 좀 포멀한 것들이 진행이 됐는데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 세션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슬로베니아의 재생에너지 전략부터 저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한 슬로베니아 공화국 대사관 도멘 펠텔린 공관 차성님께서 자연보호와 재생에너지 확대 슬로베니아의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Okay, dear
Dear ladies and gentlemen, hi, good afternoon. I am Doman. I'm the Deputy Head of Mission at the Embassy of Slovenia. And I'm very glad to be here today to discuss these very important and pertinent topics. I'm also very glad to see so many young faces and so many young people interested in discussing environmental issues. You see, I'm coming from Slovenia, and these environmental issues are very close to our heart, to the Slovenian heart, very close to our, should I use this one? Very close to Slovenian heart, to Slovenian soul. This is part of our identity, and I would say also part of our foreign policy priorities. I also need to commend the organizers for choosing today's topics. On one side, decarbonization, and on the other side, protecting biodiversity, protecting our environment. These are in principle only two sides of the same coin. When we speak about our investment into a green and clean future, I think we need to take into account both aspects. But as you will see in my presentation, in reality, this is not always very easy to do. Okay, in the next 20 minutes or so, first of all, I will be pretending that I'm an expert on this field, even though I'm not. I'm just a humble diplomat. But still, I will try to present you how we in Slovenia tackle this issue of pairing energy projects and on the other side protecting biodiversity. But before going into the substance, I would like to present you a couple of facts about Slovenia so that you'll get a perspective who we are, where we are, and what we are. I need to use this, right? Yeah. So we are a Central European country. We are located right in the heart of Europe, at the crossroad of four major European geographical regions: Alps in the north, Pannonian Plain east, Balkans south, and Mediterranean on the west. So we are sort of squeezed between four countries: Austria, Croatia, Italy, and Hungary. Our population is 2.1 million. The size would be 20,000 square kilometers. So to give you a little bit of perspective, that means more than 10 times smaller than Korea when it comes to the size, and in terms of population, 25 times less than Korea. So for us, it's quite funny, you know, when we hear Koreans speaking about being a small nation and small country. There are smaller countries in the world, believe me. We are EU and NATO members from 24, and our currency would be euro. This is the location of Slovenia, map of Europe. You see Slovenia right at the center of Europe. Yes, and Slovenia is, as I said at the beginning, a green country. So what does it mean? Green is our national color. Green is our landscape. It's interesting when you fly, for example, over Slovenia. All you can see through the plane window is green landscape. 70% of Slovenia is covered by forest. We are also among the most biodiverse countries in the world. Around 22,000 animal species and 2,500 plant species live in Slovenia, of which more than 2,000 species are included on the red list of endangered plant and animal species. And 38% of our territory is protected by Natura 2000. What does it mean, Natura 2000? This is a European Union-wide network of protected areas established to safeguard Europe's most valuable and rich habitat and species. 38% means that Slovenia has actually the largest coverage or the highest share among all member states. This data is very important information in the context of
renewable project planning. We'll see that later. As I mentioned earlier, nature is deeply embedded in our hearts. Protecting the nature is part of our national identity. For example, we have enshrined the right to clean drinking water in the Constitution. We are also active in international forums, initiated United Nations World Bee Day, for example, initiated the establishment of United Nations Green Group. So protection of environment enjoys strong public support, which also means that our NGOs on this field, of the field of environment protection, are very powerful. So people listen to them, and the opinion of these NGOs count a lot. I'm sure that you heard, the proverb that a picture tells more than 1,000 words. So you can imagine that a short video tells even more than 1,000 words. So I will show you a short video. I think that captures quite well the essence of Slovenia and the essence of our identity. So the things that I was talking about right now. Can you unmute it? You have set the course for the land so green and abound with unspoiled nature that you will never be the same. You have come to Slovenia to live hand in hand with these natural riches is a deep-rooted gratitude locals feel every day. The respect for nature shows in the way we think, live, and do. Slovenia Green is a unique story and a great lesson in sustainability for the rest of the world. It began with a pledge to preserve the pristine nature for us and for you. We set out on a long, steep path and became active guardians of our natural heritage. Local communities and tourist providers have all come together to build a unique model of sustainability in tourism. Over a decade, we put together a visionary policy that nurtures everyone by the table. Today, we are one of the world's greenest destinations. We encourage you to visit us by train, bike, or on foot. On your way, you will come to understand why we included the right to clean drinking water in our Constitution. We believe in responsible observation of the mysterious wildlife. The inhabitants of our ancient forests can teach us all how important it is to protect our planet. When your step becomes heavy, it is time to rest. We think green accommodation should be as close to stars, birds, and trees as possible. We believe in the green inspiration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from one traveler to another. It comes with a view that overwhelms. To know how to listen to a tree is for us a way of traveling too. You can never cross the same stream, walk the same forest path twice. Our commitment and enthusiasm for sustainable tourism have been contagious. Today we stand united, together with you, dear traveler, under the vision of Green Slovenia. Okay, it is green, right?
All this is, of course, very nice. You know, we are very proud on our green soul. We are very proud on our almost 40% of super protected areas. But at the same time, we would also want to decarbonize. You know, decarbonize our energy system. We would like to reach the goal from today's roughly about 27%. Just you, building your app. On base 44. Describe it. And it's real. Yeah. So we would like to reach the goal from today's 7% to at least 33% of renewables by 2030. And here it comes the challenge. Or I would rather say plural, challenges. So, you know, how to effectively pair these two goals. What are these challenges? Well, the biggest challenge in Slovenia is finding the right land space for the projects. It's a real challenge because, as I presented you earlier, we are small, only 20,000 square kilometers. We have a diverse landscape because we are located in crossroads of 4 major European landscapes, regions, and almost 40% of land under special protection. This special protection means that constructions are subject to very strict rules. That means that renewable potentials in Slovenia often overlaps with the sensitive nature. And as a consequence, a lot of projects in Slovenia, and here I will use past tense because I think that we somehow managed to address them. So many projects used to face many challenges. For example, obtaining all the permits for renewable projects were lengthy and actually super complex processes. Another issue was uncertainty about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the projects and so on. And all this had negative impacts on potential investors, but also negative impacts on public trust. We often faced the opposition from the local communities, for example. In general, what we have learned was that this case-by-case decisions and case-by-case approach when it comes to planning and implementing renewable energy projects created conflicts and also big delays and nonetheless distrust from the people as well as investors. And this is why we decided that we need to tackle this issue a bit more strategically. And therefore, Slovenia initiated the strategic mapping project, so-called renewable energy sources. And the whole idea was to do the mapping by combining renewable potentials with biodiversity sensitivities. I need to speed up. And therefore, Slovenia, what the project did in practice was to conduct comprehensive scientific analysis. So this project was supported by the European Union, by the way. So the scientific analysis that has at the end defined 3 different categories of land areas. You see them here, no-go areas, too sensitive for renewables, and so on, to the low-risk areas, which would be the priority zones for renewables. This mapping now represents a very useful tool that enables the stakeholders to identify at very early stage proper locations for the projects, provide guidance for national and municipal spatial planning, and also help in bringing transparency and public understanding in public support for the project. Let me just add that this project did not result in
how should I put it, set in stone document, but the project continues now with the second phase of the project, which will use some new improved methods and even more detailed data. And of course, lessons learned from the first one, so that the results of the mapping could be even better and more precise. Let me go quickly through the system in practice. How does it work in practice? It all starts with strategic planning and site selection using the data from the renewable energy sources from the project that I mentioned earlier. Then second stage is, of course, designing the project, including all the environmental assessments, field studies, all with the goal that all specificities of the local ecosystem are well understood, so that the proper solutions could be constructed, and that effects of the project on the local ecosystem would be as limited as possible. In this stage, also all these special measures and solutions are designed. For example, in hydropower, special fish species, and so on. Stage 3, step 3, it's construction itself that includes the monitoring of impacts on biodiversity in the local ecosystem where the project is constructed. And then step 4 is actually evaluation and monitoring. I don't know, bird and bat collisions, vegetation monitoring, and so on. And if negative impacts are detected, then adaptive measures can be implemented. I think I have 2 more minutes. The situation in Slovenia when it comes to renewables, at the moment around 1/4 of final energy consumption comes from renewables. The biggest share hydropower and biomass, and then comes the solar. Solar energy is growing actually the fastest in Slovenia because of the reasons I was explaining before, the land issue, but also due to quite big financial incentives by the government. And main goals for the future. We want to reach at least 33% of renewables by 2030 and at least 55% share of renewable energy sources in electricity generation. By 2050 we want to be climate neutral. And again, solar represents the biggest potential. As said before, our priorities are rooftops, private and public buildings, and also degraded land. We definitely want to avoid further land takes here. And that would be a topic for another such a discussion. Strong focus on hydrogen, through which we want to decarbonize heavy traffic and industry. This is it from my side. Maybe key messages that I would like you to take back home. Slovenia, strong green identity. We faced some issues, pairing decarbonization with biodiversity protection, but we sort of addressed this with a strategic approach, mapping, and strong involvement of civil society from the very beginning. That's it. I would just like to invite you to follow us on our Instagram account if you are interested in our activities. We are quite active on the field of environment protection, for example, active in bee diplomacy, water diplomacy. For example, we have our own beehive on the rooftop of our embassy. So if you are interested, you're more than welcome to follow us or even to stop by for a coffee. Thank you very much.
네, 제가 이 발표를 보면서 슬로베니아 여행을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그리고 그 꿀벌 외교를 한다라는 거를 제가 유럽연합 어느 분께 들었었는데 그 슬로베니아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되어서 여러분들도 슬로베니아 대사관 옥상에 있는 양봉장을 보고 싶다면은 방문을 해도 좋다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슬로베니아의 좀 전략과 그리고 해결책도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도멘 페틸린 공간 차성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환경연구원의 자연환경연구실 이우승 실장님께서 해상풍력 발전과 해양성 조류 공존을 위한 한국의 국가 전략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소개하는 KI 이우승입니다. 이제 오늘 이거 발표와 관련해서 연락을 처음 주셨을 때 했었던 연구나 저희 원에서 하는 정책 상황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오려고 딱 봤더니 오늘이 저희 원의 개원 기념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오기 위해서 저는 이제 휴일날 근무를 해야 되는 신청을 하고 이제 이곳을 오게 돼서 했었으나 네, 집에서 쉬지 않고 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부분은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 저희가 많은 에너지원 중에서 특히 이제 해상풍력 발전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 특히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그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특히나 제가 담당했었던 그 해양성 조류와 관련해서 어떠한 정보들을 주고받고 현재 시행 중에 한 2년 해상풍력 특별법에 이렇게 관련되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해상풍력을 하면 항상 보여주는 슬라이드 중에 하나입니다. 23년도 2월에 나온 기사이고요. 에버딘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지역에 있는 에버딘 해상풍력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설치가 된 다음에 한 2년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레이더를 지역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게 계획했었는지는 환경이 레이더를 했는데 한국에서 시작하고 에너지도 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완벽하게 하시라고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최적의 입지를 찾았고 그곳에서는 에너지 생산하는 동시에 세율도 보고할 수 있는 위치와 환경을 찾게 됐기 때문에 손을 가지고 내용을 찾아봤더니 처음에 계획했었는지는 환경이 생산성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였었고 에너지도 뭐 많이 생산할 수 있었지만요. 하지만 그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최적의 입지를 찾았고 그곳에서는 에너지도 생산하면서 동시에 새들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찾게 됐기 때문에 저희도 결국은 이러한 공존의 시간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을 같이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해상풍력 발전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해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말 그대로 물과 생물과 여러 가지 도서 등이 있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뭐 집 주변에 무언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가까이에 산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건물이 들어오면은 불편함을 느끼는 것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향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고 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해상풍력 발전을 하기 전에 왜 이러한 문제가 시작이 되었는지 풍력 발전의 이전의 이야기를 한번 조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풍력 발전기에 상관없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구상에 이제 많은 네, 이게 나오죠. 맞습니다. 표시가 안 되는데요. 보는 것처럼 이제 바다의 새들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고 있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똑같이 그 물고기를 잡아서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새와 사람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런 피셔리 어업하는 부분들이 증가를 하고 많은 물고기를 잡아먹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새들은 특히 이제 바다를 기반으로 살고 있는 새들은 그 수가 점점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 감소의 추세가 어느 정도냐면요, 1970년 대비 2010년도에는 거의 한 60% 정도의
해양성 조류가 감소하는 거가 보고가 돼서 이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앞에 계시는 이제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이 시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얘네들의 번식지라든가 서식지라든가 혹은 해양 오염이라든가 기후변화 영향 등등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노력이 진행이 되는 와중 중에 또 다른 문제인 이러한 해상풍력 발전이 되면서 얘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은 바다에 설치가 되는 해상풍력 발전과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새들하고의 어떤 충돌에 대한 문제는 불가피하지만 유난히 새와 그리고 해양 포유류와 관련돼서 부각이 됐었던 이유는 이미 바다새와 해양성 포유류에 대한 앞서 보셨던 것 같은 위험 문제가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 풍력 발전이 되면서 좀 더 부각이 됐던 부분도 함께 가지고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유럽에서 나왔던 솔루션이 뭐였냐면은 보시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바다새들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후 위기와 대응해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을 경우, 즉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경우는 새 또한 감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상풍력 발전을 적절하지 않은 위치, 즉 새들한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면은 오히려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감소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 즉 에너지 전환과 같은 이런 많은 노력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생물한테도, 즉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자연보전연맹인 IUCN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생태적으로 어디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곳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고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러한 민감한 어떤 정보들을 구축을 해놓고 가능하면 그러한 지역들은 배제하고 다른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서 슬로베니아에서의 어떤 매핑에 대한 부분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랬었을 때 스코틀랜드 지역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어떤 생물과 환경에 대한 정보들을 구축을 해놓고 이들을 중첩시켜서 최적의 장소를 찾는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사업에 대한 어떤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어떤 전략평가 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매핑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최적의 입지를 선택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하게 될 이제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특별법도 이러한 어떤 계획 입지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새들이 어떻게 바다를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었고 관련해서 이제 21년도에 당시 환경부와 지금 기후부로 바뀌었죠. 저희 KI랑 같이 이제 해양성 조류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일단은 해양성 조류라는 말이 최근에 특별법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조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조금 이해를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새라고 하는 종류는 육지에도 살고 바다에도 삽니다. 그리고 종류도 정말 많고요. 참고로 대한민국인 우리나라는 최근에 한 602종 정도로 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새들이 살고 있는데요. 얘네들이 사는 생활 습성이라든가 크기, 먹이 형태 등등을 가져서 우리가 여러 카테고리를 그룹핑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바다에서 그냥 흔히 바다만을 기반으로 해서 살고 있는 새들은 소위 씨버드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해수부에서는 바다새라고 명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뭐 동아시아 새들의 모세하냐 그런 플라이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호주에서 살다가 우리나라를 거쳐서 몽골로 가고 하는 이러한 그 물가 가까이에 살고 있는 새들을 고유물대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석금류라고 하고 영어로는 쇼어버드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뭐 수영보다는 이제 얕은 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그냥 물을 기반으로 사는 애들은 이제 워터버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워터라고 함에 있어서는 좀 바다보다는 담수에 좀 가까운 이런 경우입니다. 이 모든 새들을 다 포괄해서 마린버드라고 저희가 보통 학술적으로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바다새니 무슨 새니 이런 얘기를 하다가 기후부에서는 그냥 해양성 조류다라고 하는 큰 범위, 즉 바다에서만은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바다를 통과하는 이러한 종합적인 새들을 다 포괄하는 거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다새가 없어진다고 하고 하면은 글쎄요, 상상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뭐 언뜻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바다새가 없어진다? 그럼 일단 물고기가 많을 것 같죠. 하지만 물고기도 자신들을 잡아먹는 포식자가 사라지게 되면은 그 수가 일정 기간에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라지게 되고 그 모든 피해는 우리 사람한테 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바다새들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지는 이미 충분히 잘 알려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이러한 바다새들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즉 해양생물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잠깐 하나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은, 혹시 지구상에서 앞으로 멸종하게 된 가장 위험한 생물이 뭔지 아시나요? 멸종 위기라고 미국에 크게 뉴스로도 나왔던 게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네, 맞죠?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누가 그랬죠? 뭐 이제 북한 대비할 거 필요 없다. 북한도 막 2100년, 50년 되면 그냥 걸어서 내려올 수 있다 할 만큼 대한민국 사람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죠? 네, 출생률.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다 보니까, 뭐 상식적으로 저도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와이프랑 농담처럼 하는 게, 저희는 아이가 둘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는 평균을 지켰다. 근데 만약에 둘 부부에 아이가 없거나 한 명 있으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출생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물의 수가 일정 수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또는 늘어나기 위해서는 출생률은 증가를 시켜야 되고요, 사망률은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수의 자연환경 정책이라는 것은 이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데 초점이 되어 있었고, 번식률을 높이기, 즉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적었는데, 앞서 슬라이드에 보여드렸던 유럽에서의 그 2100년도까지 어떤 기준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런 번식지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즉 출생률에는 절대로 영향을 주지 않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서 보는 것 같이 영국만 보더라도 저 파란색 점이 대표적인 바다새들의 번식지이고요. 원의 크기가 얼마만큼 개체수가 거기서 번식하는지입니다. 이러한 번식지는 대부분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흡사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해당하는 곳에서는 철저히 풍력 발전을 함에 있어서 입지가 제한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번식지가 몇 개가 있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이유는 그만큼 번식지에 대한 조사가 되질 않았고, 왼쪽에 있는 거가 그만 저도 그렇고 새를 연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민과학을 통해서 어떤 섬에 새들이 번식하고 있어 라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찍어 놓은 게 이 왼쪽에 있는 화면입니다. 대부분 서해안에 많이 몰려져 있고요. 그리고 상당수 많은 새들이 이제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번식지를 파악하고 이제 보호해야 되는 게 되게 필요한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시작을 하게 된 거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새들이 괭과대기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위치 추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치 추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는데 일종의 GPS 장치를 새한테 달아주게 되고요. 새들한테 달아줄 적에는 몸무게의 3에서 2% 정도 이하가 되게끔, 즉 영향을 덜 받게끔, 이건 이게 학술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지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달아주게 되고, 왜 하필 괭이갈매기냐라는 질문을 수없이 들었었는데, 앞서 그 해양성 조류, 특히나 이제 씨버드라고 하는 이런 새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집단으로 모여서 번식을 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번식기가 되면은 섬에 모여서 같이 번식을 하는데, 갈매기와 소위 이제 보호종인 저어새들, 노란부리갱도, 아니면 지구상에 한 100여 마리밖에 안 남은 뿔제비 갈매기들이 이 갈매기랑 같이 번식을 하고요. 얘네들이 먹이를 구하는 곳이라든가 생활하는 것들이 거의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이 갈매기들에 대한 행동 패턴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멸종위기 기종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을 처음에는 갈매기를 가지고 동해남의 서해를 번식지에 동시에 들어가서 위치 추적기를 달아주었고요. 이후에 이제 멸종위기 종에 대한 소수 개체를 선별을 해서 정말 그 지역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단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대상화는 제대로 저희가 위치 추적을 다 했었고, 얘네들이 위치 추적에 대한 자료는 30분당 한 지점씩 좌표가 기록이 되게끔 했습니다. 다만 새들은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날게 되면은 10초당 한 지점씩 데이터가 쌓여서 이거를 총 저희가 2년 반 동안 총 10년 정도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등에 부착하는 그런 장치들이고, 왼쪽 아래 갈매기를 이제 포획하는 그림인데, 노란색은 새우깡입니다. 네, 정말 새우깡 좋아합니다. 자, 그랬을 때 먼저 한번 이동하는 것과 관련해서 도요불대새들을 먼저 조금 결과를 보여드리려면요. 서천 유구도라는 곳에서 저희가 달았던 거머리 물대새인데, 번식기 때는 그곳에 있다가 북상했다가 오고 가고 합니다. 이제 도요불대새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갯벌 쪽에 많이 모여 있어서 이렇게 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호주에서 우리나라를 거쳐가는 이제 알락꼬리 마더 멸종위기 종의 경우는 이렇게 유구도에서 몽골 쪽으로
올라가서 번식을 한 뒤 다시 월동하기 위해서 호주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기 서천 유구도 가운데 있는 곳에서 출발해서 인도네시아까지 가는데 고작 17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큰데꾸리 교회는 저쪽 알래스카 있는 지역까지도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부리 교회라는 보시는 것처럼 개체에 따라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까지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그 경로라는 것을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여기 화면에 보이는 선이라고 하는 경우는 그게 정말 주된 경로라는 것이 아니고 대표되는 경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선에 나와 있는 이 모든 파트는 이 영역들은 다 새들의 이동 경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저렇게 해안을 넘어갈 적에는 고도는 거의 한 4,000에서 5,000m 정도 등이 높은 고도로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디를 얘네들이 주요한 지역으로 살고 있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했었을 적에 이제 KD라고 하는 어떤 서식지에 대한 방식, 그러니까 공간 분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집하고 학교나 아니면 직장을 오고 가시잖아요. 그 다니시는 발걸음들을 다 점으로 모아놨다라고 한 다음에 가장 많은 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위 50% 지역, 거기다 아마 집하고 직장이 대부분 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50% KD 50이라고 그래서 보통 학술적으로 보호지역, 즉 프로텍티드 에어리아를 설정을 할 적에 KD의 50%라는 지역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지역들은 뭐 일반적인 서식 환경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요. 이랬을 때 노란색 범위까지가 핵심적인 서식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갯벌이라는 새들도 보시는 것처럼 서천 유구도의 갯벌 안쪽으로 많이 모여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앞서 설명드렸던 갈매기들의 좌표를 이제 3년치를 모아놓은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점들을 제일 작은 점으로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바다를 많이 이용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흥미로운 거는 울릉도 독도에 살고 있는 갈매기들이 새끼한테 먹이를 주기 위해서 동해안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새들 입장에서는 우리 사람 기준에서는 울릉도까지 되게 멀잖아요. 새 입장에서는 소위 자기네 영역권에 해당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행동권을 분석을 했을 때 시기마다 모였다 흩어지고라는 패턴을 알 수가 있고 이러한 패턴들을 종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디가 새들한테 핵심적인 지역이 되는지를 지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랬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주로 저 노란색,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분 연안 안쪽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자료들이 상당수 지역들은 이미 상당수 많은 보호지역들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들을 저희가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해당하는 자료에 대한 검증은 뭐 여러 데이터 변이들, 즉 기간을 조정을 하고 해서 검증은 다 확인이 되었었고요. 지금 이 자료는 EISS라고 하는 기후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에 탑재가 돼서 언제든지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고 이 자료를 통해 가지고서 해상동력발전 입지를 선정하는 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법에서는 앞서 이제 지금까지는 사업자들이 각각 이제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했었더라면은 유럽과 같이 우리나라도 이제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계획입지라는 즉 어떤 시범적으로 곳을 먼저 설계를 해놓고 그곳을 분양해서 풍력 발전을 하게 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제 해당하는 정보를 국가에서 제공을 합니다. 국가에서 정보를 제공을 해줄 적에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해양성 조력에 대한 정보도 제공이 되고요. 기타 어업이라든가 수질 뭐 이런 정보들도 제공이 돼서 결국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환경성을 고려한 다음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즉 생물다양성도 보존을 하면서 에너지도 재생에너지도 전환하는 그런 계획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존에는 어떤 보호지역은 보호하고 영향을 최소화하는 부분들의 전략이 있었더라면 추가로 보상이라 그래가지고 출생률을 번식률을 낮추지 않고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는 식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그럴 적에 이제 저희는 우리나라에 맞게끔의 어떤 방안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해안가가 이렇게 수직절벽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넓은 갯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맞는 이런 자료들을 가져서 구축해가지고 결국 에너지도 생산하면서 새들도 보호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어떠한 그 탄소에 대한 탄소 중립을 위한 방안으로서 노력을 하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결국은 배출원인 이런 부분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을 증진을 하면서 이런 탄소 흡수를 늘리는 방안의 정책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가지고 좀 종합해서는 UN STAR에서 이제 동북아 지역과 관련되는 이런 새들의 이동이라든가 에너지와 관련되는 것으로 저도 참여를 해서 새로운 보고서가 꼭 발간된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같이 한번 보시면은 또 동북아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질 예정입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풀시행동연구소의 박한 캠페이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생물 다양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계획일지라고 하는 공정 모델을 들고 왔습니다. 앞서 그 슬로베니아에서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저희는 아직 그 정책이 도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나라에 도입할지 저희도 되게 매핑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맞게 말이죠.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재단도 설명드리고 싶어요. 저희 재단은 우리 한국에서 환경, 안전, 보건에 대해서 인재를 키우고 그리고 과학적인 인재를 키우고 그리고 공공성이 강한 인재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풀시행동연구소는 사회적인 난제를 조금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목표도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막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해주셔서 제가 간략하게나마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목표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우리 세계는 지금 계속 생물 다양성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죠? 근데 이거에 대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여기를 보면 여기 보라 색깔 랜드 유즈가 육상에서는 주된 원인입니다. 사람들이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생물 다양성을 줄이는데 가장 큰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네이처 포지티브라고 하는 이제 2030년까지 생물 다양성이 줄어드는 이런 현실을 이겨내고 2050년까지는 완전한 회복을 이룬다는 장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도 여기에 가입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결실을 맺어서 재작년 2022년 12월에 UN CBD에서 KM-GBF가 채택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저희는 여기 중에서도 1번과 8번을 주목할 예정입니다. 1번은 공간계획이고요. 8번은 재생에너지나 이런 기후변화를 대응하는데 아니면 저감하는데 쓰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생물 다양성을 저감하는 요소로 작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간계획을 통해서 훼손지를 복원하고 보호지역도 늘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재생에너지로 생물 다양성을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되게 쉽지는 않죠. 우리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쓸 것도 그리고 동물들이 사용할 것도 나눠야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공간계획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까지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산지 태양광이, 산림에서 태양광이 급속도로 늘어났었습니다. 2018년도에 쫙 올라갔다 2019년도에 쫙 줄었죠? 이거는 운동의 성과였었습니다. 그 당시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산지에 태양광이 무분별하게 설립되는 것들은 막아냈었던 겁니다. 그치만 아쉬웠던 거는 있습니다. 그때의 과오는 되풀이되면 안 됩니다. 뭐냐면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2018년도에 산지를 훼손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 이런 과오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재생에너지 그럼 어디에다가 설치할 건데? 라는 논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처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온 대안은 이겁니다. 순차적 저감을 좀 우리 사회에 도입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순차적 저감이 여기 뭐 유럽에서 오신 분들은 되게 익숙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하시는 분은 되게 익숙하겠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 이 순차적 저감이라는 정치적 이런 대안들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회피, 그리고 최소화, 복원, 상쇄 이 4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특히 첫 번째는 회피입니다. 생물 다양성이 크고 정말 소중한 곳은 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회피를 안 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환경영향 평가에서 지침상으로 육상태양광에서도, 그리고 해상풍력에서도, 육상풍력에서도 지금 다 지침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国제적인 강제력이 없어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소화입니다. 영향이 미치는 것들이 이제 아예 회피하면 다 회피하면 좋겠지만, 땅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생물 다양성의 훼손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뭐 농약을 덜 뿌린다던가, 아니 뭐 이런 생물 다양성을 최소화하는 것들, 그리고 복원, 사업부지 내에서 내가 여기 생물 다양성이 되게 허약한 곳이니까 좀 복원을 해야겠어 하면서 생물 다양성을 조금 이제 늘려나가는 거죠. 근데 사업부지 안에서도 어렵다 하면 이제 사업부지 밖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순차적 저감은 결국에는 향상까지 나아가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단계들은 정말 단계별로 가야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회피를 정말 최대한 하고, 그 다음에 최소화를 하고, 복원을 하고, 상쇄를 해야만 의미가 있는 순차적 저감입니다. 그냥 나 이 사업을 하는데 회피는 하기는 싫고 그냥 영향만 최소화하고 싶어 라는 식으로의 접근은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생물 다양성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피 지역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공간 계획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모델은, 대안은 공존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차적 저감 방안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전 과정에서 생물 다양성과 공존할 수 있는 모델인 겁니다. 지금 아직 저희도 이게 완성된 단계는 아니지만 차츰차츰 사람들과 전문가들과 행정과 시민들과 논의를 하면서 차츰차츰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공간 계획을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곳을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뭐 아마 슬로베니아도 어떤 식으로 매핑을 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저희는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토, 아니면은 뭐 파주시나 전북 같은 행정구역에서 회피지역이라고 하는 생물다양성이 높은 곳들을 걸러내고, 그리고 신중한 입지 고려지역이라고 하는 그 훼손지, 농경지, 나지 막 이런 조금 생물다양성은 조금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조금 신계 생물다양성을 고려하면서 한다면 생물다양성에 영향이 덜 미치지 않을까 하는 고려로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일부러 도심지를 넣지 않은 이유는 도심지에서는 건물을 헐거나 아니면은 뭐 옥상 태양광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거의 양들은 농경지나 토지값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규모로 할 수는 없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면적과 그리고 수요지와의 거리를 통해서 공존지역이라는 것을 도출했습니다. 여기까지의 단계는 국가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뽑아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역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역의 도시계획 데이터, 뭐 지목이나 용도지역, 용도지구, 아니면 도시계획 이런 것들까지 다 살펴보고요. 그리고 지역의 생물다양성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조사한 자료들, 뭐 비오톱 지도 아니면 조류 동시 센서스 같은 이런 국가적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정말 어디가 중요하고 그 지역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찾아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후보지라고 하는 되게 긴 명칭의 부지를 도출해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더니 저희는 파주시를 요번에 파주시와 전북을 대상으로 했는데 오늘 가져온 건 파주시입니다. 파주시는 총 6만 9천 헥타르 정도의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는데 공존지역은 파주시의 15%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후보지는 0.04%로 되게 나왔습니다. 되게 구체적인 곳입니다. 지금 그 지번과 필지, 필지가 얼마나 정도까지 되는 그 이 땅의 어느 부분을 개발해야 되는지까지 나오는 저희가 연구였었습니다. 되게 구체적인 연구라서 이번에 이 데이터 숫자가 되게 작아 보이지만 이 되게 작은 숫자는 최소한으로 우리 지역에서 파주시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그 지역 내에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면적이나 밀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지역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냥 표로만 보면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서 지도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회색 지역이 회피 지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뭐 법정 보호 지역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생태자연도 1, 2등급 아니면 뭐 우리가 산지 태양광이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산사태라는 이슈도 되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안전성 문제까지 고려한 회피 지역들이 이 회색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서 문경지나 나지라고 하는 신중한 입지 고려 지역, 그리고 조금 더 진한 게 공존 지역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국가적인 데이터로 뽑아낸 것들을 되게 진한 초록색으로 그 지역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뽑아냈고, 그리고 분홍색 점으로 정말 구체적인 데이터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서 있던 지도와 조금 다른데 이거는 그 지역의 수요지라고 할 수 있는 산업단지 그리고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좀 도시계획적으로 나오는 용어인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곳을 표시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어디에다가 하면 좋겠다, 어디가 도시지와 가깝고 어디가 수요지와 가깝고 어느 지역이 생물 다양성에 조금 덜 영향을 주겠구나 하는 데가 여러분 눈에도 살짝씩 판단이 드실 겁니다. 저 분홍 색깔 부지는 총 5개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지만 아직 발간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재단의 홈페이지에 오시면 저희가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는 보실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숲가나눔 재단의 풀신금 연구소는 더 많은 자연이라고 해서 네이처 포지티브, 우리나라에서의 네이처 포지티브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구 사업도 있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되게 정치적으로 법 개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법 개정을 하려고 했던 게 있고 올해도 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순차적 저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잠재적인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를 측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없어서 자연자원 총량제라고 하는 제도도 도입하려고 지금 동문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저희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단체들, 그리고 행정, 그리고 지역
시민들과도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당연히 지방선거 대응을 할 거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이랑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정말 저는 제안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따가 꼭 저희 연구소와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사회 관점에서 이제 다양한 래핑을 또 해보시고 파주시 사례도 보여주셨는데요. 아까 전에 순리도에서 파주에서 오신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주변에 그 입지가 있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저희 사전 질문 받아봤을 때 이제 우리 시민들이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거는 이따가 저희 패널 디스커션 때 다시 캠페이너님하고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버드라이프 유럽 중앙아시아의 안드레시 타카취 에너지 정책 담당관님께서 재생에너지 확대 속 생물 다양성의 상생, EU의 정책과 제도를 주제로 이번에는 온라인에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Hello. Hello everyone. Thank you very much for having me. I hope that the conference is going well. I have a little FOMO not to be there with you, but I hope that you will still enjoy my presentation. I'm András. I'm Energy Policy Officer at BirdLife Europe and Central Asia, which is the world's largest civil society partnership for nature. We have national partners in 120 countries, more than 120 countries, and our mission is to conserve birds and biodiversity. But of course, if you protect birds, you have to protect the ocean, you have to protect forests, so it's much broader. We do not have a partner in South Korea, but we have very good relations with the Korean Environment Institute, so we will work closely together. So as I'm going to give you an overview of EU approach, I want to set the scene and present to you some numbers. Here on the left side in the table you can see the EU 2030 targets on greenhouse gas reduction,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So you can see that the latest estimate of the Commission, how we will reach this target by 2030, is very close for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So we are 1% short to deliver on that target, and also 1.5 percentage point short to deliver on the renewable energy targets. We are falling a bit short on energy efficiency target, but hopefully this will pick up in the future. On the contrary, on the right side, you can see the biodiversity targets. There was also an assessment by the European Commission on how we are implementing the EU biodiversity strategy for 2030. And you can see that 4 sub-targets is unlikely to be met by 2030. 9 sub-targets need further action and further work to be met, and the rest I can see 16 targets cannot even be assessed because we don't have enough data. So there is a big gap between renewable targets and biodiversity targets. But from our perspective, BirdLife believes that renewable development and biodiversity protection can go together. They don't have to harm each other, and that the areas which are used for renewable energy can also be used for nature restoration and protection.
So to close this gap, we have the two legislations which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One of them in the green boxes, the Renewable Energy Directive, and the orange boxes you can see the nature restoration regulation. Yes, you hear me. Good. So you can see that by May 2025, the EU member states were supposed to assess how much area they need to reach their renewable energy capacity targets for 2030. And by February this year, so within 1 month, they will have to publish maps for the designated renewable acceleration areas, which I will talk a bit later. And at the same time, we also have the nature restoration regulation, where member states have to plan how they will restore nature. And it's very necessary because in the EU, we have 81% of the habitats in poor condition. So it needs a lot of improvements to have positive impact on biodiversity. So going back to the first timeline, May 2025, member states had to assess that the available land what they had for renewables and what can be designated for wind energy to reach the 2030 target. And you can see here a table with numbers, which country has enough area if they exclude all of these different exclusion criteria. So for example, it cannot be close to residential areas, it has to exclude protected areas, peatlands, and also some agricultural areas. From our perspective, there could be more sophisticated criteria for nature exclusion areas. And once, if you decide how much area you need for the renewable target to be reached, the member states have to designate the specific areas on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of each member state. So there has to be a designated area for onshore wind, a designated area for offshore wind, and also for solar energy. And all of these areas have to undergo 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which is less detailed than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ecause it covers much bigger area and for much diverse areas, of course. And all of these designated renewable acceleration areas also have to prepare a mitigation rulebook. So imagine that you have a specific area for solar energy in one region of Korea, and there in that area the deployment of renewable energy would be faster. You wouldn't need that many permitting procedures, and so it would be faster, but you also have to respect the specific mitigation rules which were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These mitigation rules are there to reduce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specific energy source of the specific renewable acceleration area. And I'm going to show you how, in our perspective, good planning is done, because correct siting is key. So it has to be based on science. Once we have the scientific data and all the numbers, we can develop sensitivity maps and, of course, impact assessments. Here you can see on the picture Italy's new bird sensitivity map for onshore winds. We also have a separate one for offshore winds. You can see the colors, so the green ones are low sensitivity for birds and the red ones are high sensitivity. So
the developer can immediately see which areas he has to avoid, they have to avoid, and which areas would be easier from an environmental perspective for them to use. Once they have these sensitivity maps and impact assessments, they can contribute to the special plans, also to the designated areas for each different types of renewables, and also help the governments decide where the auction size should be. And of course, they can also contribute to the nature restoration plans to see which areas should be restored and which areas should be protected because they are very high in specific biodiversity. And if the developers and the governments follow this approach, they can reach higher public trust and support, not only the government but also for renewable energy, and also the renewable energy developer can receive higher public trust from the public. It contributes to minimize environmental impact, and it reduces legal conflict and smoother permitting procedures for the developer. So there are lots of benefits. And I'm going to show you how many different sensitivity maps we have in Europe. So the most we have for onshore wind, we also have for offshore wind, quite little for solar, and now we start to increase the electricity grids as well. And these are usually developed by NGO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is is how they are trying to contribute to faster deployment of renewables in the EU. And three specific examples how we tie together renewable deployment and nature protection in the EU in three different countries. We have the first for wind. In the EU we have the EU Net Zero Industry Act, which requires EU member states to apply non-price criteria. This means that the government sets a specific area for, let's say, offshore wind, and they put it on auction. So everyone, all the developer who would like to bid and build in that specific area, they need to meet all the criteria of the auction. And there are pre-qualification criteria which needs to be met by all the bidders, and there are specific requirements on ecological mitigation measures, and also there can be social mitigation measures as well. And then there are the other criteria which are extra above and above the pre-qualification criteria, and they are supposed to stimulate the developer to implement innovative measures. So, for example, in the Netherlands, in 2024, they selected 2 different offshore wind sites where they rated these non-price criteria very strongly, and they assigned 45% of the score to ecological criteria. So the decision which developer they choose was not only based on the price, how much the electricity will cost, but also how good they consider biodiversity. And in this specific case in the Netherlands, the bidders were required to propose concrete measures to minimize impact on birds and marine mammals, also to restore underwater ecosystems, and to fund research for the future and what is the actual impact of their site as well. They are constantly doing online webinars and workshops to spread awareness about their findings. So we are very supportive of these non-price criteria, and we hope that in the future they will not be required only 30% but more. Then we have a good example on electricity grid deployment. So in the EU, we have the Birds Directive and the Habitats Directive, which is
the cornerstones of the EU biodiversity policy, but we also have other conventions, which, namely the Berne Convention, which are providing good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on how to minimize negative impacts of the electricity grid on biodiversity. So in Belgium, the company Area, is applying integrated vegetational management approaches in their electricity grid areas. So where they have the electricity grid beneath them and around them, they apply these vegetational management measures, which are making it possible for biodiversity and nature to thrive in these areas. And following 10 year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se measures, EcoFirst assessed, and they showed that it has very strong improvements for biodiversity, and 82% of the monitor sites are rated good and exceptional. So if you remember that in the EU the average of the habitat quality is 81% poor, so not good quality. Compared to this, these sites are very good managed, and they have positive impact on biodiversity. And many of these sites were reclassified as EU special areas of conservation, so they are, and that highlights how good impact they have on biodiversity. So this is a very good example how nature and the renewable energy and its infrastructure can happily coexist. And the last example I have on solar is from Germany. So in Germany, the ground-mounted solar farm developers have, if they receive public support from the government, so public subsidies, they have to meet at least 3 criteria out of a pool of 5. So here you can see all the 5 criteria from where the developer have to choose which one they are going to implement. So the first criteria would be that they don't use all the area of the solar park, what they have, but only 60% of it, and 40% would be left for biodiversity. The second criteria is that they have to apply biodiversity promoting maintenance concepts. So how do they move the grass, and what do they do with the cut grass, and if they have any pastures or animals grazing in these areas. So that's the second. The third one, the passability of the animals. So around the solar farms, the fence, for example, has to start 10 centimeters above ground, so hedgehogs and foxes and other animals can pass by beneath the fence. Or there has to be a corridor in the middle of the solar park, so the animals don't have to go around it and they can pass by it as well. The fourth criteria is to dedicate 10% of the area of the facility to biotope elements, which could be water ponds, for example, for water, fauna and flora. And the fifth criteria is to facilitate the operation in a soil conserving manner, so they cannot use pesticides and fertilizers, and they have to protect the soil and improve its quality as well. So in our perspective, this approach is excellent, that they have to meet some minimum ecological requirements, but some of the criteria could be more ambitious, because if the developer chooses the 3 least ambitious project criteria, then it can be considered already as a common standard in Germany, as most of the solar farms are meeting these requirements. And for all of these good practices to work and function correctly, we really need good impact assessment and the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
to be done well. But I am going to show you a few bad examples why they are not functioning so good in the EU. So, for example, in Portugal, the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 have to, for the onshore renewable acceleration areas, have to be finished only in 3 months, which is very short. Imagine that you have to assess where the migration routes for birds are going, which happens every year once or twice. So for that you need a longer period. In Croatia, developers often split up big projects into small ones, so they are beneath the threshold requiring to assess the environmental impact. So they make many small projects, in that way they don't have to assess actually the impact. And I believe in Croatia, in Korea, you have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done by the government. But in the EU we have a different approach, and here private companies and organizations are doing these impact assessments for developers and for the government. So we have a case in Romania where these companies fail to follow methodological standards, and when they provide it to the environmental agencies of the governments, they lack the expertise to interpret them properly. And then we have Germany, where they recently exempted all wind projects in designated areas from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so they don't ever have to do them. So there are some shortcomings, but in our opinion it really pays off to consider biodiversity, because if there is proof that it has negative impact on nature, and that the renewable infrastructure has negative impact on nature and biodiversity, then they can be shut down, they can have a complete suspension, which happened recently in France, because they found that a wind farm killed 160 protected birds, and the developer was also fined, and they received suspended prison sentences as well. So it can be very serious, and to avoid all of these legal complications, it pays off to consider biodiversity from the very beginning. Here I just want to show you our recent paper, which we published in October, and it contains so many more good and also bad practices, how we connect energy and biodiversity in the EU. Thank you very much, and I'm looking forward to the panel discussion and to your questions.